자, 첫날부터 대법관 30명 시동, 거여. 오늘은 3특검법. 3개의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겠다. 거기에 검사 징계법까지 함께 처리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예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법관을 3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강행하겠다. 국회는 국회대로 가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선 기간 동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와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도 있는데 당선되자마자 당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인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3개 특검과 검사징계법 함께 보시죠. 뜨거운 논란인데요. 양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취임하자마자 입법 드라이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이거를 함께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한 검사징계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3개 특검이 동시 가동한다. 초유의 상황인데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각각 파견 검사가 40명 등 205명 규모, 그리고 파견 검사 20명 등 105명 규모, 3개 특검 동시 가동 땐 100명 이상의 검사가 차출돼야 합니다. 검찰 안팎. 동시에 3개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 수사는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증언법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법원 조직 개정안인데요.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겠다. 법안 심사 소위 단독 처리.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30명 중 26명의 임명이 가능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SNS에 이런 말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오후 4시 법사위 개최합니다. 법원 조직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런 글 올렸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합니다. 지난달 21일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자, 지난달 21일에 이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 한 차례 논란이 인 바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짜 오보를 많이 내시는데요. 정청래 리스크라고 또 새로 만들어냈더라고. 그래서 법사위원장 혼자 단독 질주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우리는 팀플레이 합니다. 대법원 증언하는 거 있잖아요. 법원 조직법. 이거 있잖아요. 각오하십시오. 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언합니다. 100명, 50명, 30명 아니 쭉 있는데 숫자는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겁니다. 이거. 자, 예고한 대로 곧바로 대법관을 늘리겠다라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 직전에 법관 증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다라고 부정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이게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르겠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도 사실은 이건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던 현안이에요. 그러나 지금 또 그게 잘못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입니다. 대법관 100명 증원안과 비법조인도 임명 가능한 그 2가지 법안에 대한 철회를 지시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지시한 일 없는데? 선대위에서 했나 보지? 물론 뭐 제가 위임해놨으니까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네요.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네, 이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홍익표 대표님, 일주일 전에는 대법관 증언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재명 이 당시 후보는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당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각오하라라고 했어요. 반드시 증언한다. 근데 일주일 사이에 그 때가 바뀐 겁니까 혹시? 우선은 대법관 숫자 증언 문제는 우리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이번에 정책 공약집에도 숫자 늘리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을 늘리겠다고 들어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증언은 돼 있고, 근데 대체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동안 쭉
논의했던 그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어느 정도 법조계에서도 합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상고법원에 지금 그 미처리 건수가 너무 많이 밀려 있고 대법관들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좀 더 그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데 당초 대략 예상됐던 게 20명 이상 한 30명을 그 안팎에 그 정도의 숫자를 지금 14명에서 30명 안팎까지는 늘려보자라는 그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으로서는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좀 더 논의를 할 텐데 지금 이 시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아마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보이고 관련돼서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 당 지도부가 시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제 특히 뭐 우리가 또 논의하겠지만 1호 그 행정명령을 그 비상경제 TF 했지 않습니까? 비상경제.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 안보다는 좀 더 민생 경제, 그다음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금 더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봤더니 법사위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금은 선제적으로 말한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박지원 예를 들면 같은 법사위인데 박지원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거 속도 조절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법사위 내에서의 논의도 있을 거고 저 정도 사안이면은 통상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해당 상임위 또는 정책 관계자들하고 논의해서 처리할 건지 아니면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내용을 수정하고 또 시기에 문제가 있다면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직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는 논의할 때가 아니다, 당의 당론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부인했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처리하겠다라고 밝혀서 지금 논란인 겁니다. 안용환 의원님, 여당에서는 이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혹은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인사에 대한 이 어떤 법원의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으로 인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선 그런 부분이잖아요. 야당에선.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의 증언 문제는 사실 사법부의 오랜 논란거리였습니다. 독일은 현재 300명입니다. 그럼 독일식으로 해야 되느냐?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인데 15명입니다. 현재 우리는 일본식이죠. 그러니까 상 논란거리가 많은 주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시점에 민주당에서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현재 대통령이 5개 재판부에서 8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중에 한두 개라도 호법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나온다. 그런데 현재 대법관 구도라면 대법관에서 그대로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없기 위해서 새로운 대법관들을 대통령이 대폭 임명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문제는 논란거리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논란거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수기 과정이 없이 저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까 이야기 인터뷰에 나왔지만 국론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이건 지금은 거론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론 분열과 갈등을 본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선되자마자 이것을 통과시키러 갑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팀플레이를 한다는 이야기했어요. 네. 그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오늘 보면서 팀플레이를 한다? 그런데 방금 전 이재명 후보가 후보 당시 화면에서 난 모른다. 당에서 알아서 했을 것이다. 그럼 그것마저도 팀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후보는 모른 척하고 법사위원장은 밀어붙이고 이것마저 팀플레이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상황이 통합을 이루어 나간 과정입니까? 이 상황 만약에 법사위에서 저런 안건들이 통과된다고 한다면은 통합이라고 쓰고 읽기는 우리 갈 대로 간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통합과 어긋나는 일이고요. 정말 수기와 수기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케이스를 연구를 하면 돼요. 아마도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 시절에 계속 룰라 대통령 이야기했습니다. 뭐 살아온 과정이 비슷합니다. 노동자로서 시작했고 룰라 대통령도 손가락이 3개가 없어요. 절삭게 잘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룰라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지자들의 의도한 정다른 정책을 씁니다. 이른바 중도 또는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써요. 그래서 퇴임할 때 84%의 지지를 받으면서 퇴임합니다. 왜? 저 딱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지자들을 배신하라.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순간 퇴임할 때는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자들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시 홍익표 대표님. 네. 우선 저는 물론 뭐 당정 간에 여당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행동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저는 기본적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입장은 맞다고 봐요. 국회는 국회대로 일을 하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고. 다만 전체적으로 이 사안이 국민적 갈등이나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안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거든요. 다만 시점이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당내 의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정리해야 되냐면 당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예, 원내대표가 그래서 원내대표가 있는 거거든요.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도 있고 그렇다면 해당 법사위 의원들 또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증언을 하되 그 방식과 시기 그다음에 어떤 충원 방식, 특히 충원 문제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관련된 필요에 따라서는 시점 같은 것들을 조율하는 게 맞고 그러한 입장들을 여당이 자신의 정치적으로 풀어가야지 대통령이 이러니까 저러고 대통령이 이러니까 저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당정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의견 종합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법관 증언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두 분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논란인데 성춘 부의장님과 우리 김관삼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장 받고 있는 이 재판들 그리고 판결이 나온 재판들을 좀 추려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파기환송심에 이 선고가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위중교사 2심 판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법관 증언 이슈를 처리하려 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이게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아니에요? 그럼 이제 취임 축하 자리가 돼야 하는데 바로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이제 법을 통과시켰다고 공언한 거 아닙니까? 또 소위에서 또 통과를 시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앞날을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제 취임사에서는 저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통합과 민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한 것은 통합이나 민생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되는 법안이죠. 통합을 한다고 그랬는데 국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게 모순이 있는 거고. 어제 특검법과 관련해서 특검할 수 있죠. 예. 진상규명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랄지 민주당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놓고 왜 검사들을 막 100명 이상을 특검반에 투입을 합니까? 왜 100명 이상을 갖다가 수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전에 검사를 수사 못하겠다는 거하고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검사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 끝나면 수사기소 분리돼서 검사들은 또 팽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법에 대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건 민주당이 아주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 증언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고 없고 그것만 국민들이 다 아니까 더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대법관 14명 아닙니까? 자, 30명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원합의체라는 대법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법 논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판례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면
사실 이게 변경하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뭐 30명 늘려가지고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법원이 적체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대법관을 30명 늘리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시점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법원이랄지 관련된 기관의 의견 한번 듣지 않고 이거 그냥 증언을 하겠다는 거야. 증언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요소. 공수처법도 사실은 이걸 그냥 망원에 통과시켰으니까 이번에 내란죄에 관련된 비상계엄 관련해서 얼마나 구멍이 많이 있었습니까? 뻔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30명으로 증언하자. 저도 그전에 30명 증언하자에 동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사건이 많이 적체돼 있어서 변호사로서 어떤 국민이랄지 민원인들이 받는 피해가 엄청 많아요. 증언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하되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랄지 대법원의 역할이랄지 이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걸 거치지 않는 이 시점에 과연 이게 적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뭐 재판 이런 문제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재판과 한정된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어떤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숙고를 하고 의견을 드려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라도 반대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합리적인 의견이 있고 증언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그건 순차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번개불에 콩튀어 먹듯이 막 통과를 시키고 뭔가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과정은 아무 상관없이 가겠다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대법관을 대거 증언해 사실상 권력 충성도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절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입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통합과 또 국가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춘 부의장님. 예. 지금 뭐 사실 근데 법원조직법도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도 있고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개정도 있고 다양한 지금 법안들이 산재해 있는데 저는 일단 법원조직법 그 대법관 증언과 관련돼서는 저는 속도를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10년 이상 논의가 된 거예요. 정치권에서 계속 뭐 이거 수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미 충분한 논의가 거쳐진 전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 한 해 지금 건너가는 그 재판 건수가 5만 건이 넘습니다. 지금 1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사실상 그 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은 그 전원 합의체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네. 12명 사실상 3팀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재판관당 거의 5천 건 이상의 재판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언 문제는 이거 십수년 오랜 이미 수기가 거쳐진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장 먼저 정당 차원에서 대법관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2010년입니다. 네. 2010년에 한 정당이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대법관 증언해야 된다. 2배로 늘려야 된다. 24명까지 늘려야 된다. 그리고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거에 15년 전에 자신들이 대법관 증언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타이밍에 왜 해야 되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마자 하는 것이냐라고 문제가 된다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그 대통령이 임명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거는 충분히 수기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법관 증언 자체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선서할 때도 그랬고 계속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내내 통합을 해야 된다. 진보 보수 이런 이념 이런 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통합을 강조한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거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초반부터 보여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내용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통합을 강조했는데 당 차원에서 갑자기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인다? 저는 그거는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일각에서는 당 안팎 일각에서는 이 곧 민주당의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 대표 선출이 있기 때문에 여러 후보군이 귀에 들리던데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유력 당 대표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뭔가 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어떤 선제적 내지는 어떤 이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볼 트래핑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당 관계자에게 어제 들었는데. 저는 만약에 그게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분명히 전당대회 때 논쟁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실 당에 지금 전당대회 나올 만한 분들 중에 친명 아닌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선명성을 강조한 분과 그리고 대통령이 통합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말을 거스르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분과 아마 그 논쟁이 아마 전당대회 때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게 야당 때는 그 거열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뭔가 이 저항해야 되는 대상이 있었으나 이제 우리가 여당입니다. 여당이면은 여당답게 하자. 책임 있는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대통령이 취임 선서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전 전당대회 때 분명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증언과 관련된 찬반 의견은 다 달랐지만 지금 이 시점에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 대법관 증언을 밀어붙이는 듯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네 분 다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군요. 자, 어제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두 손으로 악수를 했다는데 그 장면도 확인해 보실까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과 악수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를 했습니다. 네, 영상 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남아있는 재판은 뭔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냥 체크 차원입니다. 자, 체크. 공직선거법 위반. 6월 18일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잡혔군요. 얼마 안 남았군요. 위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는 6월 24일 1심 공판기일. 위증교사는 아직 2심 공판기일이 미정. 법인카드 유용은 7월 1일 1심 공판준비 기일. 대북송금은 7월 22일 1심 공판준비 기일 남아 있습니다. 논란은 하나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 이게 받고 있던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이 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형사소추, 이 기소는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진행 중이던 재판도 다 중지돼야 할지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 여론조사도 어제 실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출구조사 때예요. 출구조사. 방송 3사 출구조사 때도 이걸 물어봤군요. 전국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190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라는 응답이 63.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재판 중단돼야 된다 25.8%. 나 몰라 10.3%. 자, 일단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데요. 네, 저도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출구조사? 네,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거의 비슷하게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비슷하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국민이란 말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 나온 8만 명 이상의 표본 하에서 나온 여론조사에서 약 64% 국민 3명 중에 대략 2명 정도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저 말은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거죠. 대통령 당선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 법 앞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누구 특정 이름만을 위해서 법을 바꿀 수도 없다. 네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대통령은 이미 재판 중인 재판에 대해서 나올 필요가 없다. 재판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4%라는 이야기는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민주당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법을 강행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아마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른을 위한 입법밖에 안 되는 건데 대한민국 역사상 이른을 위한 입법은 없었지요. 사실 이런 일이 된 것도 이런 재판 진행 중인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어요. 세계 역사상 드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저런 분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어찌됐든 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 역설적인, 참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가 63.9%. 홍익표 대표님은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늘 그 도덕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뭐 국민들께서 저런 그 도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실 수도 있고 저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지지율이 49.1% 지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받은 지지율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이런 그 형사소추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재판으로 인해서 임기가 단축될 거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투표를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재판이나 또는 우리 헌법적 해석은 여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형사소송법을 내는 것 자체는 이것은 헌법 84조의 소추라는 것은 기소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법조인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 헌법이 명확하게 했다면 재헌국회 당시에 기소라고 했을 거예요. 기소를 중단한다고 했을 텐데 소추라고 할 때는 일련의 형사사법적 절차를 다 중단하는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기소 플러스 재판 절차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민주당은 해석을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그런 절차적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서 저는 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김관선 변호사님, 네. 당장 임박해 있는 거 한번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잖아요. 이 판결이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오고 대법이 확정을 한다면 만약에 징역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대통령직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시잖아요. 임박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대로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지금 임박해 있는 이 재판을 또 멈춰줘야 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법 개정도 또 필요한데 당장 파기환송심은 임박해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후보의 발등의 불은요. 어제 뭐 특검법, 법원주지법의 대법관 증언법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어제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된 고등법원 재판이 6월 18일이잖아요. 예. 그럼 6월 18일 고등법원 재판하고 대법원에 가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한다면 두세 달 안에 피선거권 박탈돼가지고 정치할 수 없는 상황. 그 도래할 거고. 지금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재판이 그대로 가버리면
거의 뭐 대법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민주당에서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재판 중단법이죠. 6월 18일 재판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일단 재판을 중단시키는 게 맞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는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잖아요. 이걸 처벌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법 개정해서 면소. 그렇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게 죄가 안 되게 하는 그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거든요. 이 두 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그런 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 현충 가서 방명록에 뭐라고 썼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을 위한 나라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까 여론조사 봤잖아요. 그 63%가 재판 계속 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한다면 그 여론에 따르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엄청난 대통령의 직위에 관련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며칠 안에 이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민주당의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성추행 부의장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의 그 형이 선고가 된다면 아무런 영향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를 모든 유권자들이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다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2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유권자들의 선택이 재판을 진행하라일까? 전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뭐 여론조사를 보긴 했습니다만 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제도를 헌법에 넣은 이유가 사실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권자들이 선택한, 주특권자들이 뽑아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은 재판을 중지시켜라 라는 그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지금 소추에 대해서 이것이 기소냐 아니면 공소 유지까지 포함해서 재판까지 봐야 되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재헌헌법 때 넣었을 때의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공소 유지 재판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대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권자들의 의지, 주권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주권자들이 이런 선택을 해준 상황에서 과연 이걸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아까 다른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대법원이나 지금 항소심을 맡는 재판부에서는 곤란할 겁니다. 입장이.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이걸 멈춰야 되는 건지 지금 정치권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고 국민들의 의견도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은 사법부 내지는 정치권에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해당 재판부, 해당 아니면 대법원에서 이거를 취지에 맞게 이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압박을 하는 것보다 빨리 정치권에서 정리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김민석 신임 총리 후보자가 첫 출근을 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제2의 IMF 위기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8년 전 IMF 위기 때에는 지금과 같이 두 번 다 엄청난 경제의 충격이 있었는데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 봅니다. 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보고 더 중요하게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적 환경이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 IMF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대선 시기부터 그런 말씀을 대통령님과 나눠왔습니다.